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목요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 등 전국이 영하 18도에서 영하 4도로 오늘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낮아 더욱 춥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7도 등 전국이 영하 9도에서 영상 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창진이었습니다. 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입니다. 총선을 80일 앞두고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 불거진 갈등으로 여의도 정가가 시끌시끌합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자 한 위원장 이를 거절하고 자신의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걸로 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잠시 후 여야 정치 토크 코너에서 이 내용 포함한 전국 현안들 자세히 다뤄보고요. 새로운 미래 오늘 창당준비위원회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신경민 새로운 미래 국민소통위원장 모시고 창당 준비 작업 상황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제안한 세 가지 연대 조건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경제 분야 이슈들을 다뤄보는 2부 돈 워리 코너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논란이 불거진 금융시장 상황과 정부가 내놓은 관련 대책들 꼼꼼하게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 그리고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주말 사이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을 만나서 사퇴 요구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한동훈 위원장은 사퇴 요구를 일축한 상태입니다. 우선 여명 전 행정관님,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이유, 혹시 자기 정치용 사천이 우려되기 때문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요?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사퇴 요구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지금 그걸 전제해서 네.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네. 밤사이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퇴 요구가 아닌 것으로 정리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네. 다만 대통령실 차원의 원칙을 말씀드리면 지금 대통령 수석 비서관부터 행정요원에 이르기까지 40여 명에 달하는 용산발 출마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 출신의 이른바 행정관, 비서관님들이 당연히 자기 지역에서 윤심을 받고 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용산 스스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운할 정도로 경계를 하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그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 인사에서 마치 김경률 비대위원에게 마포 선거구 즉위식처럼 네. 이렇게 진행이 된 차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버린 데에 대해서 그 지역 김성동 마포을 당협위원장이 자리를 빠져나가기도 했고 네네. 그런 상황에서 좀 우려를 표명한 것이 비판적 언론이나 그 사이에서 자신들의 그런 밥그릇을 챙기려고 하는 중진 내지는 당협위원장 분들이 갈등을 증폭시키고 또 그러길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님, 그 보통 이렇게 뭐 대통령실, 뭐 과거는 청와대에서 당에게 뭔가 이제 요구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뭐 조언을 하거나 의견을 전달할 때는 통상 정무수석이 오시곤 하시는데 이번에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등장했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비서실장께서 나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좀 더 직접적으로 반영하길 바라는 것. 시였다라는 해석이 되지도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석할 예. 만하고요. 일단 그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가지고 네. 이제 그 특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브리핑을 한번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사실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이 아니라
사실은 그때 비서실장이 나서서 브리핑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때도 그래서 이 사안을 대통령이 상당히 좀 무게감을 두고 대통령실 차원에서 철벽 수비를 하는구나라는 거를 비서실장이 브리핑에서 좀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네. 이번 사안도 뭐 여명 행정관께서는 어쨌든 뭐 사퇴 요구는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사퇴 요구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국민 보고 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는 것을 보면 사실은 맞았다라는 걸로 저는 읽었고 그런 점에서 비서실장이 직접 만나서 했다는 건 결국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대통령의 의중을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주체가 가서 이 문제는 정리를 해라라는 좀 특명을 받고 움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동수 대표님 아까 여명 전 행정관께서는 공식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건 아니라는 확인의 보도도 있었다고 소개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바가 뭐였을지요? 이 공천이 자칫 정치용 사천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자제해달라 뭐 이런 정도의 뉘앙스가 담긴 의견 전달이었을까요? 근데 저는 예. 공천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공천이 문제라고 보시는 분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공천 문제라는 게 항상 선거를 앞두고 불거질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논란이 됐다고 한 게 사실은 원희룡 전 장관이나 아니면은 김경률 비대위원의 그 사례였던 거잖아요. 근데 네네. 이거 자체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가라 할 정도로 이제 큰 논란이었는가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전 김건희 여사 논란이 이제 핵심적인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예전부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실의 의견이 조금 다르긴 했거든요. 네. 예컨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2월에 이제 비대위원장이 처음 되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나 이런 압박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는 일단은 이거는 이제 총선용 압법이고 그 이후에 약간 뭐 하겠다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 이후에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어떤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대통령실은 이건 절대 안 된다. 총선 후도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전 여기에 따른 어떤 입장 차이가 이 지금의 사태를 좀 만든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은 우선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의중을 덜 반영하고 비서실장이 보다 더 반영하고는 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통상적으로 이관섭 수석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 정기적인 회동이 있습니다. 네. 그런 회동에서 이른바 사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은 네네. 수많은 밖글과 찌라시와 달리 진실은 되게 평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누가 나섰느냐는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번 정부 여당 그동안에 쭉 진행된 걸 보면은 기존의 어떤 정부나 여당의 전통적인 프로토콜이 좀 벗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컨대 뭐 초선 의원들이 당 중진이 출마하겠다는데 막 나가지 말라고 전당대회 연판장을 돌린다든지 막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았어서 저는 뭐 이게 꼭 비서실장이어서 뭐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다. 요거는 핵심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예. 얘기가 있었는가가 이제 중요할 텐데 지금 보면은 아까 그 박 전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단은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고 얘기를 했고 본인이 이런 얘기가 없었다고 자체를 지금 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것 자체가 이제 저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한동훈 위원장이 답을 하긴 했죠. 예, 여명 행정관님. 그러니까 그렇게 예,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씀을 하신 네. 이유도 이게 직접적인 사명을 받고 비서실장이 그러한 목적으로 비대위원장을 만났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조심하는 부분이 당무 개입 혹은 선거 개입에 대한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자리에 이른바 한동훈 위원장도 국무위원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존재했던 회동들이 있고 그 과정 안에서 그러한 우려를 전달했기 때문에 아마도 한동훈 위원장도 애둘러서 그러한 사퇴 요구를 받았건 안 받았던 나는 국민을 보고 가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온 것 같아요. 예, 예. 글쎄요, 근데 저는 뭐 사퇴 요구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정도 보도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뭔가 정정 보도를 요청한다던가 하다못해 연중위에 뭐 제소를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한다던가 이 정도의 구체적인 조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면서 본인의 임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는 것은 예. 그리고 심지어 보도에서도 뭐 거절을 했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네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얘기가 보도가 되고 이 정도의 입장문이 나왔다는 거는 사실 사퇴 여부는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네. 공정한 공천, 뭐 사천 논란을 바로 잡고자 대통령실에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났다. 전 사실 이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공천이 막 시작되고 있는 단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단계, 인재들을 막 영입하고 있는 단계, 이제 조금씩 뭔가 공천 기지개를 펴고 있는 단계에서 갑자기 공정한 공천을 강조하면서 네네. 우려를 전달한다? 그것도 대통령실이? 이건 사실 당무 개입인 거죠. 그리고 저는 문제 삼은 사람을 좀 주목을 했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을 문제를 삼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치면 더 문제돼야 될 분은 박문규 전 장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심지어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따져보자면 장관 시절에 현직 장관 시절에 본인의 출판 기념회를 홍보하는 문자를 산업부 직원들에게 보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오히려 대통령실이 강조했던 그런 법적인 기준, 공정한 선거 이런 면에서는 그 장관을 오히려 질책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김건희 리스크를 정면으로 직격한 아주 유일한 비대위원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사실 공천은 핑계고 속내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응하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기조가 마음에 들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굉장히 쓴소리를 하고 있는 김경률 비대위원을 지금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이 지도부에 대해서 불만을 강하게 표시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네. 그게 뭐 소위 말하는 영린을 건드린 것이다라고 뭐 해석을 할 만하겠네요. 예, 이동수 네, 대표님. 그 저는 예. 이게 이제 사퇴 요구가 있었냐 없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등이 진짜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저는 처음에는 이제 이 뉴스 나왔을 때는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요즘 뉴스 나오는 것처럼 네. 뭐 약속 대련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진짜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게 사실 그동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되게 이제 좀 꺼려했던 것들이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들이 이제 뉴스로 점점 화제가 되는 것들을 굉장히 조심했단 말이죠. 근데 예.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다시 이게 전면으로 부상을 했잖아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거를 노리고 하진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저는 이게 앞으로 과거에 이제 민주당이 조국 사태 가지고 우리 편이냐 아니냐를 되게 극단적으로 갈랐던 그런 시절처럼 요 문제가 또 이제 향후에 국민의힘의 어떤 내분의 주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동수 대표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 사이에 이게 뭔 뉴스야 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거 약속 대련일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하명 행정관님.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실은 되게 평범해요. 그런데 이렇게 뭐 누가 만났다. 그럼 꼭 빽뿔이 나오고 그 회동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기자들과 만나면서 이야기가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뭐 비판적 언론이나 아니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갈등이 있어야지만 뭔가 자신에게 이익으로 돌아오는 그런 분들께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우리가 아까 그 지나가면서 잠깐 언급했었던 인물 김경률 비대위원 이분에 대한 얘기 잠깐 해볼게요. 서울 마포울 출마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깜짝 소개한 것을 두고 어떤 판단 미스한 측면이 있다. 아니면 전략적인 또 파격적인 선택이고 공개적인 행보였다. 박성민 행정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좀 미숙했던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정치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인재 영입을 한 거잖아요. 영입 인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우를 해주는 건 상식입니다. 사실 공천을 하는 거 자체를 뭐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거예요. 예, 예. 다만 그걸 꼭 이제 신년 인사회에서 공식화를 했어야 됐냐. 예를 들면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략 선거구를 지정해서 미리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뛰고 있던 예비 후보들과 뭐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안으로 밖으로 많이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이제 화학적 결합의 과정 없이 사실은 수십 년간 그곳에서 좀 털을 닦아온 당협위원장이 그 행사에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 거는 조금 정치적으로 되게 미숙했던 부분인 거죠. 네네네. 근데 뭐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영입 인재인데 그렇다고 뭐 출마를 하겠다라는 거를 뭐 뜯어 말리는 것도 사실 이상한 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막는 것도 이상한 거죠. 근데 네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좀 스킬 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내부 정치를 좀 잘 못하는 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안을 두고 당내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실에서 공정한 공천을 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저는 좀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경률 국민의힘 지금 비대위원께서 연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은 심각한 사건이라고 하면서 김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김경률 비대위원께서 뭐 나중에 이 발언이 좀 과했다면 사과드린다고 또 말은 하기도 했지만은 좀 과한 측면이 있어 보이나요, 이동수 대표님? 이 마리 앙투아네트가 아무래도 이제 뭐 예. 실제로는 아니었다고는 하지만 이제 국민들 인식에 막 사치와 향락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는 인물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인물을 그래도 같은 당의 어떤 대통령 배우자에게 한 게 조금 저는 이제 뭐 편이고 아니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래도 이제 이런 정도까지 비유는 조금 아쉽지 않나 아쉬웠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네네. 근데 이제 과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일단 본인이 사과한 문제고 앞으로 뭐 이거 가지고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염영 행정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경률 위원의 이런 연임 있던 비판 또 이런 비유에 대해서요? 우선 김경률 비대위원은 더 이상 정치 평론가가 아니라 예. 당의 지도부입니다. 그렇죠. 지도부로서 비판을 하려면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언론에서 방송에서 마치 평론가처럼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비대위원으로서 할 말을 한다라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당의 지지율이 올랐냐? 아니거든요. 저는 김경률 위원이라는 개인의 이름값이 오히려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물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은 심각한 사건이라고 하긴 했는데 뭐 심각한 사건인 것은 맞죠. 그래서 공직자로서 영부인께 닿을 수 있는 사람들을 판별하고 좀 가려낼 그런 제2부속실 설치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네,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은 사기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영부인의 아버지와의 신분을 가장해서 몰카를 설치하고 또 300만 원짜리 클러치를 선물하고 이걸 또 바로 공개를 하지 않고 영부인이 저 언제 착용하나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되게 안 나타나니까 총선용으로 공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국고의 한 수가 된 사안이에요. 그래서 탐정도 아니고 기자도 아닌 왜 사이비 목사 같은 사람이 유튜버와 합작품을 벌이는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김경률 비대위원께서 조금 더 대안을 갖고 비판을 하는 그런 지도부로서의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저도 사실 뭐 독감에 걸려서 굉장히 끙끙 앓긴 했습니다만 이번 감기가 되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에 열렸던 민생 토론회에 이제 불참을 하셨던데 대통령실에서는 감기 기운이 좀 심해서라는 이유를 들었지만은 30분 전에 돌연 토론회에 불참을 선언한 것을 두고는 어떤 당정의 충돌 이런 것들을 좀 의식한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오는데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30분 전에 감기에 걸리진 않죠. 예. 그게 팩트인 거고요. 대통령이 만약에 정말 대통령께서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고 네. 뭐 약간 그런 좀 이건 약간 회의라던가 정상적인 일정 수행에 불과할 것 같다라고 했다면 네. 아마 참모진에게 이야기를 해서 미리 조정이 됐을 겁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인데 그게 막 급작스럽게 결정이 되는 건 결국 대통령의 의중이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예. 그런 면에서 감기 기운을 이유로 들었다고는 하나 그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도 매우 조악한 핑계인 것이고 결국에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갈등이 좀 공식화되고 표면화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 보니까 네. 공식석상에 나오는 것 자체를 좀 피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갈등을 좀 수면 밑으로 가라앉히고 나서 공식 일정을 하겠다 이런 구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이 말씀하십시오. 부분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민생 토론에 참석했다가 이제 언론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로부터 뭐 불편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대응하는 과정에서 또 논란을 더 키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 그런 점에서 이제 사전에 이걸 좀 피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진짜로 감기 기운 때문에 취소됐다면은 사실 감기 기운 좀 있다고 민생 토론회를 취소할 정도면 민생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인상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네네. 민주당에서는 이번 그 사안을 두고 대통령실의 국민의힘 당무 개입에 대해 법적 조처를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명백한 당무 개입이고 정치 중립 위반이라 판단한다라고까지 설명했는데 염영 행정관님 민주당의 이런 조치 검토하겠다라는 판단들 어떤 생각이신지요?
우선 비대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예. 대통령실이 왈가왈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이미 발표했고 네. 전 더 이상 나올 말은 워딩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야 어쨌든 좋은 소재거리가 생겼고 그것으로 인해 고발을 검토하고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님, 이 당무 개입인가요? 명백한 당무 개입? 당무 개입 아닌가요? 예, 예. 당무 개입이죠. 어떤 네.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아니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사퇴를 요구하는 건 당무 개입 아닌가요? 왜 거취에 대해서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잖아요. 대통령이 여당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뭐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확립해라 네.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을 매우 위배하는 행위이고 사실 네. 그동안 전조증상은 많았죠. 전당대회 때 후보들이 차례로 하나씩 갑자기 교통정리가 되는 모습이나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나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안철수 후보에게 경고를 했던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되게 비정상적인 당무 개입이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뭐 그동안은 뭐 내부 이제 뭐 선거에서 내부 뭐 대표를 뽑는 행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저희도 비판은 했지만 이걸 법적으로 문제 삼기까지는 안 갔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사안은 조금 더 심각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맨 처음이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였고 네네.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였는데 사실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는 과정도 좀 석연치가 않았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지금 뭐 혁신위를 거쳐서 지금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도 사실은 또 다른 비대위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네. 뭐 친윤계 의원들은 사실상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대통령이 철회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기사도 공유하고 예. 이런 모습들 자체가 윤심을 쫓아서 윤심을 대변하면서 뭔가 줄서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직접적으로 사퇴 요구를 하고 이 모든 게 결국에는 아주 수직적인 당정관계 더 나아가서는 종속적인 당정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한 보도를 보니까요.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 3선 이상 중진 의원분들하고 식사 이후에 측근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4월 10일 이후에 내 인생이 꼬일 것 같다라고 했다는데 어떻게 대통령실과의 어떤 파열음을 예상했다는 말일까요?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이동수 대표님. 뭔가 저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오기 전에는 꽃길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는 가시밭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길이 분명 이제 지금 당장은 고될 수 있지만 한동훈 위원장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 그동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차기 대선 주자로 이제 거론이 되면서 약점으로 항상 지적받았던 게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편 아니냐. 지금 그런 이제 비판을 받던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행보를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서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냥 다시 이제 정부에 묻어가는 인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과거 한나라당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과 반대편에 서서 여당 속의 야당 역할을 해서 이제 차기 대권을 거머쥐었던 뭐 박근혜 대통령의 뭐 경로를 걸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고 교통상황 좀 보고 올게요. 연명 행정관님 지금 윤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심평 변호사께서 SNS에서 스스로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언급도 했던데 혹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거취, 이 당내 압박이 이어질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저희가 대선이 0.73% 차의 승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 뒤에 지방선거를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 강서구청장 선거는 또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총선 앞에서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또 실행하는 국무위원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국회 의석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많이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총선을 앞두고 당연히 엄팀으로 이 문제는 봉합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대통령과 비대위원장 사이에 그 문제 제공자이자 좀 갈등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두 분, 김경률 위원과 좀 사퇴 압박을 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비서실장이 각자의 거취 표명 혹은 입장 표명 정도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분에 네. 대해서는요. 뭐 네. 대통령과 비대위원장 사이가
뭐 전혀 언론에 비춰진 것과는 다르게 두 분이 황당할 정도로 왜곡돼 있다라고 실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국민 앞에서 좀 사이가 멀어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였으니 화해할 명분과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잠시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고 오늘 준비한 토론 주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 이현 씨 나와주세요. 네, 충남 천안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천안 분기점 부근 보고 있습니다. 눈길에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정체되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는 오산 부근에서 주춤하는 모습이고요. 수원 부근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더 가서는 서울 시구간인데요. 서초 부근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양재 부근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발안에서 화성 휴게소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매성 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고요.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막힙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 가신다면 송산 마도부터 어려움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남한산 분기점까지는 6km 구간에서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예, 정치 토크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요. 잠시 재난 상황 전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4831님께서도 문자 주시네요. 날씨가 엄청 춥네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빙판길 특히 조심하세요 하시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도 이하로 춥겠으니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린 눈으로 도로 미끄럼 사고가 우려되고요.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운전 시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시면서 서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루 이상 집을 비우실 때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서 물이 흐르도록 해서 동파를 방지하시고요. 전기 난로, 또 전기 장판 이처럼 난방기 사용하실 때는 화재 발생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명, 이동수, 박성민 세 분과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마련한 주제 청년 정치인분들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총선 80여일 앞둔 지금 이 문제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또 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정당들이 지금 총선을 앞두고 청년을 위한 공천을 하겠다. 또 청년 정치인에게 기회를 주겠다. 천명을 하고 나섰는데 청년 정치인분들이 본 현실은 어떤지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은 거대 여당에 소속돼 계신 여명 전 행정관님 그리고 박성민 전 최고위원님께 각자 여쭤보겠습니다. 각자 자기 당에 대한 평가를 먼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당의 청년 정치인을 위한 배려는 한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다. 또 근거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여명 행정관님 먼저 있을까요? 네, 저희가 거대 여당은 아니지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 드리고 싶어요. 예. 우선 청년 기본법상 청년 기준인 만 34세 이하로 따지면은 정치 신인인 경우에는 20점의 가산이 있고 정치 비신인,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출마를 해본 경력이 있다면은 그것이 기초의원이든 광역의원이든 가점 15점에 해당하고요. 또 만 45세까지 해도 가점을 뭐 정치 신인은 15점, 정치 비신인은 10점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일 지역, 그러니까 라이벌이 될 수 있는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동일 지역 3선 이상의 국회의원에게는 감산을 주기로 했고요. 네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여러 배려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한 그외 공천 심사비라고 하죠. 20대 출마자의 경우에는 아예 면제가 되고요. 또 30대는 반감입니다. 근데 저는 또 이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왜 장난 전화성 출마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비용에 의한 좀 무게감을 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진입장벽은 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다만 여론조사 비율이 강남 송파 혹은 TK 영남을 제외하고는 여론조사 8대 책임당원 2대 비율로 진행이 돼요. 네. 네, 여론조사는 무조건 현역에게 조금 더 유리한 그러한 지형이 되거든요. 그 지역에 오래 했던 분들께도 유리하고요. 전 차라리 이러한 조항을 넣는 대신에 정치 신인이나 출마자들이 좀 어느 정도 기준을 통과했을 때 당원 명부 열람권들을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좀 대안을 또 생각해봤습니다. 네. 뭐 가산이나 감산 같은 제도는 비교적 잘 돼 있지만은 그 외에 좀 보완이 필요해서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 주셨습니다. 네. 자, 우리 박성민 전 최고위원님. 뭐 저도 비슷한 점수일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저도 네. 뭐 100점 만점에 70점을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이게 뭐 정량적으로 점수를 평가할 수 있냐 전 좀 의문이기는 한데
어쨌든 매번 총선마다 청년에 대한 공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청년에 대한 뭐 가산점을 확대한다거나 청년들이 선거 과정에서 느끼는 뭐 비용 부담 같은 것들 뭐 하다못해 당에 서류를 접수할 때도 막 몇백만 원씩 내야 된다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예. 나이대에 따라서 뭐 20대는 면제, 30대는 반값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는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결국에는 핵심은 일단 그렇게 이제 약간 컨셉처럼 발표되는 그런 청년 공천의 룰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 뭐 예. 비용 감사이나 이런 건 되게 감사한 일이고 후보자 입장에서 많은 힘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그것과 별개로 뭐 예를 들면 민주당은 최근에 이제 전략선거구 17곳에 여성 청년을 이제 우선 공천하겠다. 여성 또는 청년을 우선 공천하겠다. 뭐 이런 총선 기획단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발표가 낮고 꽤나 파격적인 얘기였지만 네. 약간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청년 후보자들은. 왜냐하면 결국 이것은 총선기획단 차원의 제언이고 네. 그것이 뭐 문서화돼서 이제 공관위로 이첩되기는 했으나 결국 마지막에 공천 마지막에 가서는 뭐 영입인자라던가 아니면 당내 여러 가지 좀 여러 인력 구성들을 고민해 봤을 때 청년 여성에 대한 공천이 생각보다 많이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총선기획단의 제안을 공관위가 실천할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공관위가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여성 50%, 청년 20% 이런 식으로 구성된 건 좋은 일이지만 어쨌든 뱉어놓은 약속들을 지키느냐 예.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이 전략선거구 외에도 이제 어떤 지역에 청년 후보자가 이제 출마를 했을 때 무조건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얘기도 저희가 했습니다. 네. 총선객단에서. 근데 이 부분도 지켜질지를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컷오프를 시킬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도 실제로 있기 때문에 무조건 청년이 출마했을 때 경선을 보장해 준다. 이건 굉장히 좋은 룰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그대로 가게 될까? 네네.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고 점수를 매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청년 정치인들의 어떤 등용을 위해서 끝까지 이게 관철될 수 있을지 하는 게 또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동수 대표님께서는 보셨을 때 청년 정치인이 등용되기에 가장 좋은 당 혹은 네. 그런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만한 당은 어느 당일까요? 저는 이제 쭉 봤을 때 예. 이제 한 이준석 대표 시절의 국민의힘 정도를 제외하면은 확실히 근데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이 조금 더 우위에 있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2030 세대에 인기가 많았었고 국민의힘은 그 역사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청년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청년 뭐 기구라든지 네. 아니면 당직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이제 청년들의 진출이 좀 용이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형식적으로는 갖춰졌지만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됐는가는 전 좀 의문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진짜 청년들을 이제 잘 키워서 내보내려면은 이제 안에서의 나름의 이제 육성도 되게 공을 많이 들여야 되고 하는데 지금 보면 다 그냥 개인기로 본인들이 어떻게 노력해서 올라가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두 당에 다 이 점에 있어서는 좀 좋은 점수를 주긴 힘들 것 같은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가 좀 더 용이하겠느냐 했을 때는 전 그 점에서는 국민의힘이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아무래도 이제 경쟁자들이 많다 보니까는 청년 정치인 개인이 활동하기에는 아무래도 국힘이 조금 나은 측면이 있죠. 그래요? 혹시 두 어떻게 분께서는 서로 당에서 청년 정치인 입장에서 이 룰은 조금 좋다, 부럽다 이런 게 있으세요? 민주당의 이런 제도 혹은 국민의힘의 이런 제도가 청년 정치인 입장에서는 조금 부럽다, 우리도 좀 차용하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세요? 글쎄요. 근데 저는 이게 딱히 없으신 걸로. 네, 저는 아까 네. 박성민 전 예. 최고 말씀에 동의를 하는 네. 것이 룰이 아무리 좋게 편성이 돼도 공천의 목전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뭐 이기는 공천의 명분으로 룰이 없어지고 다시 적임자가 없으니 재공모를 하고 재공모를 한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관성적으로 원래 했던 공천 습관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씀대로 정말 이미 정한 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도 뭐 비례 번호 보면은 상위였는데 왜 저렇게까지 떨어져 있어 하는 분들도 청년분 중에 꽤 네. 있다. 네. 이게 그냥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규칙을 제안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예. 그것보다 그걸 진짜로 지키고 그렇죠. 오랫동안 유지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지켜지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지난 총선 때 미래통합당에서 당시 이제 우리가 청년들 공천을 좀 우대하겠다 해가지고 퓨처 메이커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네. 그게 이제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에 몇몇 지역구를 선정을 해서 여기는 우리가 청년들을 좀 우대할 테니까 당신들이 한번 여기서 서로 경쟁해봐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경쟁을 했죠. 그리고 이제 후보들이 확정이 됐는데 막판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그냥 자기 측근으로 이제 여겨지던 분을 그냥
공천해버리는 막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내가 저 당에 가서 좀 열심히 하고 잘하면은 인정받을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좀 품게 해줘야 이제 참여를 하는데 계속 이렇게 결국에는 어떤 라인에 따라서 갈리고 이러면은 유능한 분들이 참여를 안 하겠죠. 청취자분들께 그런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왜 청년 정치인을 우선적으로 공천하는 게 왜 필요하지? 라고 청취자분들이 만약에 물으신다면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겠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박성민 최고위원님? 일단 정치라는 게 결국 다양한 민의를 대변하는 일이고 좀 사실 그리고 어느 곳보다도 좀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사실 뭐 물리적 나이로만 그런 젊은 감각을 외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국회는 특정 세대와 특정한 직업이 너무나 과포진되어 있는 사실 50대 남성 중심의 국회잖아요. 아주 냉정하게 말해서. 그리고 뭐 운동권 중심의 국회 이런 것들이 또는 법률가 중심의 국회. 과연 이게 국민들의 생각과 국민들의 고민을 대변을 잘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젊은 청년들이 육성되고 키워져서 국회에서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가 그리고 우리 국가가 진일보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젊은 분들에 대한 뭐 지지도 분명히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선거에서 이런 배려하는 실질적인 제도들이 생겨나는 이유는요. 국회의원 선거는 엄청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돈도 그렇고요. 뭐 조직도 그렇고요. 하다못해 이 조직이라는 게 나에게 붙어서 나의 선거를 도와줄 수 있는 실무자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원들에게 나를 알릴 수 있으려면 당원 명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사실 현역 의원들, 현역인 사람들밖에 가질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 면에서 청년들 입장에서는 내가 현역 의원도 아니고 돈도 별로 없고 그러나 정치를 하기 위한 공부나 준비는 계속 해왔는데 현역 의원 중심의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쨌든 뭐 뚫고 나와봐라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되게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선거를 뛰어보게 되면. 그런 면에서 그런 제도들이 생기는 거죠. 저도 이제 박 전 최고위원님 말씀에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이제 청년을 왜 공천해야 하는가와 별개로 일단 이런 전략 공천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는 전 청년들의 어떤 이 정치권 진출 혹은 세대 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 민주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이제 586 세대라고 일컫는 이분들도 보면은 2000년 뭐 전후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전략적으로 세대 교체하겠다고 영입을 한 거고 과거에 이제 한나라당 시절에도 보면은 신한국당이나 한나라당 때 뭐 김영삼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해창 총재가 당시에 뭐 남원정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뭐 개혁 소장파들 아니면은 뭐 그때 뭐 이해운, 나경원 이런 의원님들을 되게 이제 젊은 피를 수혈을 해가지고 내세운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때는 전략 공천이나 이런 것들로 등용이 됐는데 그 뒤로 이제 당내 어떤 민주화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경선으로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경선은 그럼 과연 공정한가 했을 때 박 전 최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당원 그 명부 그냥 우리 지역에 당원이 누가 있는가 자체가 일단 현역 말고는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일단 매우 불공정한 경쟁이고 그리고 청년몬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온 전문가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막 수백 명을 어떻게 모아놓겠어요. 그럼 결국에 기득권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그 지금 우리 정치권이 굉장히 고령화되고 어떤 특정 집단으로만 이제 구성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경선이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이제 세대 교체나 이런 것들에 실패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 분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좀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전 청년 정치인에게 출발선을 조정하는 것 예컨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뭐 공천 룰을 배려하고 그 룰을 지키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청년이라는 이유로 우선 공천을 하는 것은 또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보수 진영의 특징인데요. 보수 성향을 가진 청년들이 사실은 직업 전선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양성 시스템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의 보수 성향을 가진 청년들이 뭐 로스쿨에 가 있거나 아니면 뭐 기자를 하고 있거나 뭐 사업을 하고 있거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보수의 청년판에서 선거철마다 데려오려고 하니까 잘못된 인재 영입, 잘못된 공천, 실패한 공천들이 나오는 그런 뭐 역효과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공정한 룰에 의한 공정한 경쟁을 청년 정치인은 바랄 뿐입니다. 0466님께서 꽤 긴 의견을 주시네요. 정치는 다양성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생각을 한다 해도
그 나이대 사람들의 입장과 생각을 대신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젊은 정치인이 필요한 거죠. 젊은 층이 정치를 외면하면 그건 절망입니다. 다양성 또 세대 간의 입장을 조율하는 게 성숙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오늘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요.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민주당 내 86세대와 97세대 간 자리다툼이 일어나면서 청년 정치인들이 밀려나서 결국에 열세 지역과 험지에 도전하게 되더라. 박성민 전 최고위원님 공감하십니까? 뭐 맞는 부분도 있고 예. 아닌 부분도 있죠. 저도 네. 그 보도를 봤는데 이제 뭐 영입 인재 중에 울산 출신의 변호사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울산 출마가 점쳐지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까지 포함시켜서 이제 험지로 간다 청년들이 뭐 그렇게 하시는데 예. 그것까지 그렇게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영입 인재의 고향에 맞게 이제 출마를 하는 거는 사실 뭐 당연한 거라서. 근데 그 외에 뭐 사실은 어려운 지역에 가서 이번에 도전해보겠다고 한 청년들이 꽤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86세대와 뭐 97세대 간의 싸움 사이에서 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결국에 떠밀려서 험지로 간다.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저희끼리도 이게 사실 현역 의원과 붙어서 경선을 하는 것 자체가 청년 정치인들에게 굉장한 부담이에요. 뭐 누군가는 그것을 뚫고 어쨌든 올라와야 하는 것이 뭐 정치의 생리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 마음은 굴뚝 같아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청년들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뭐 모두가 다 여유 있는 환경에서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예. 저는 뭐 한편으로는 공정한 경쟁 너무나 중요하고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는 부분이 많지만 네. 결국엔 이렇게 청년들이 험지에 가서 도전하겠다는 거는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워서인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선거는 원래 당선 가능성을 좀 목적으로 두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겨야 된다. 예, 이렇게 하고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 게 선거인데 청년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자리가 없고 힘들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는 싸움이지만 멋지게 지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정치적인 자산을 남기기 위해서 그래도 뭔가 편한 지역이나 뭐 이런 곳에 가기보다 조금 힘든 지역에 가면 어쨌든 청년 정치인이 험지에 도전한다라는 그 도전 자체만으로도 본인의 정치적인 자산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가는 청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에 가서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는 청년 정치인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도전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밀려나는 청년 정치인들이 많을지도 궁금하네요. 근데 전 그게 꼭 청년의 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당에서 이제 당선자가 자주 나올 법한 지역들은 네. 소위 좋은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이미 현역들이 있고 또 이제 당선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제 도전을 준비하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자리는 사실 뭐 청년뿐만이 아니라 뭐 중장년이라고 하더라도 신인들이 이제 비집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똑같다. 측면이 있죠. 네네. 근데 전 그래서 그래도 요즘 우리 청년 정치 이런 거 활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현명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네. 그래도 이제 청년들이 그럼 어디서 강점을 가질 수 있는가 했을 때 사실 돈이랑 조직으로 이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미디어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들이 어떤 뭐 속된 말로 상품성이 있고 네. 많이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제 활로를 찾는 거는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철민님, 국회의원은 인지도 싸움이고 인지도는 스펙 싸움이죠. 검사, 판사 출신이 아무래도 유리할 테고요. 청년 정치인이 정치에 뛰어들기 어려운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직업적이랄까요? 아니면은 뭐 사회 경험이랄까요? 이런 것에서도 청년 정치인이 올라가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짧게 질문 드려볼게요. 정치권에서 흔히 뭐 586 운동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청산하자 이런 얘기도 가끔씩 하고 청년 정치인분들에게 586은 어떤 의미로 와닿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연맹행정관님 먼저 하실까요?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기득권의 총체라고 생각을 586은 기득권의 총체다. 합니다. 예. 네. 어떤 그분들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을 보면은 민주화 운동 이력을 이유로 거의 전 세대와 전 국민이 자신들에게 굉장한 빚이 있는 것처럼 항상 당당하세요. 근데 이분들이 이미 우리 언론에서 그리고 시민 사회에서 노동에서 또 사법에서 이렇게 대부분 기득권이세요. 근데 자신들이 기득권이라고는 생각을 또 안 하세요. 네네. 이렇게 예컨대 김태년 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에 네. 386 운동권 전대협 출신들이 포진해 있다. 또 그러면서 또 국회 3선, 4선, 뭐 재선 의원들이 또 포진해 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김태년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참모였지 우리가 스스로
리더였고 지도자였던 적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득권이라고 하는 비판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 당신들이 기득권임을 모르는 건 반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더 슬픈 건요. 이분들이 예. 이제 586을 넘어서 686으로 가고 있는데 그 덕분에 그 탓으로 70년대생의 후배 정치인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민주당에 특히 많으시죠. 이분들이 날개를 못 펴시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저희 같은 2030, 뭐 40 세대의 그런 386 용태론에 이렇게 하다가 같이 이끌려서 나가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리를 안 내어주는 것. 기득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사실 그 청년 정치인분들 말기를 쭉 듣다 보면은 이렇게 지역구를 선점하는 게 뭐 청년이 아니어도 어렵은데 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비례대표를 더 노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뭐냐면은 청년 비례대표를 만약에 한 50% 정도 뽑겠다라고 한 당에서 비례대표 공천 룰을 좀 정한다면은 청년들이 기회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방향은 어떠세요, 박성민 최고위원님? 이게 되나요? 50%? 50% 뭐 하면 저는 뭐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가 열리고 그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이 그 약속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 뭐 그런 부분에서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비례대표를 할 거냐 지역구를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들마다 생각이 되게 달라요. 네네. 실제로 뭐 비례대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뭐 지역구에 쏟는 에너지보다 정말 의정 활동에 집중하면서 뭔가 조금 더 임팩트 있게 비례대표로서 뭔가 자신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비례대표를 한 뒤에 만약에 본인이 정말 정치인으로서 계속해서 남은 평생을 바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차피 지역구를 찾아가시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지역구를 나중에 정해야 하는 어차피 숙명이 비례대표 의원에게 있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나는 정치적인 토양을 잡고 시작을 하고 싶다. 아무리 어려워도 지역구로부터 시작하고 싶다. 조금 그거는 사람마다 좀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청년 비례대표 50% 뭐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될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뭔가 남녀 한 명씩이라던가 뭐 청년 비례 한 명 이런 식으로 했던 경우가 많았어가지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약간 기만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비례대표가 보통 보면 거대 양당 같은 경우에는 한 선거 때마다 보통 한 15명 내외로 당선이 돼요. 그럼 당선권에 배치를 한다고 해도 50%면 한 7명 정도잖아요. 근데 그럼 7명 정도면 기존에 당선되는 분들에서 한 서너 명 더 당선이 되는 건데 그 서너 명이 더 청년들이 뭐 국회에 진출한다고 한들 뭐가 많이 바뀔까? 저는 그 발레를 보여준 게 21대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20대 국회에서 2030 의원이 3명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21대 국회는 한 13명 정도 돼요. 근데 10명이 넘게 그냥 4배 정도가 늘었는데 과연 그러면은 그 국민들이 기대하는 어떤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이분들이 부응했는가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의원들을 뭐 한두 명 더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유능한 청년들이 어떤 야심을 품고 이 분야에 들어와서 뭐 보좌진으로든 당직자든 아니면 정책연구소든 이런 데 일하면서 역량을 키우고 이 분야에서 이제 어떤 목소리를 주도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들은 하나도 없이 그냥 비례대표 우리가 뭐 한두 명 더 줄게 어디에 뭐 몇 명 공천해 줄게 이거는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십시오. 저도 이동수 대표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것이 사실 청년 정치인 스스로도 청년 정치를 정의하지 못해요. 청년을 위한 정치인가 아니 청년이 하는 정치인가를 정의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선거철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청년들 지지율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공정이거든요. 네. 나와 상관없는 어떠한 여성 청년 혹은 남성 청년이 국회의원이란 자리에 마치 낙하산처럼 앉아있네. 저게 대체 어떻게 공정이고 저들의 어떤 정치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청년들이 평범한 청년들이 어떻게 바라볼지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자 의견도 그런 의견 주시네요. 8428님께서 나이가 많은 꼰대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청년 꼰대도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가 기대해서 청년 정치인이라고 뽑았는데 왜 가니까 기성 정치인화가 돼서 우리의 기대에 부응을 못하지? 당과 지도부의 어떤 입장을 역시 거스르기 어려운가 보구나. 어쩔 수 없는 정치인이네. 해서 청년 정치인을 키우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회의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동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예. 이제 뭐 특정 당을 거론해서 죄송하긴 한데 예. 국민의힘에서 보면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는 나이가 제일 많은 축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 3, 40대 청년 뭐 3, 40대 뭐 당 지도부나 의원님들도 있고 한데 저는 그런 분들보다 오히려 80대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훨씬 더 요즘 청년들의 어떤 정서에 부합하는 어떤 메시지나 행보를 보여주시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결국에 얼마나 좋은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게 하느냐 이 분야에 그게 훨씬 중요한 것 같은 게요. 지금은 몇 명 없는 데서 자꾸 이제 젊은 사람 내세우려고 하니까는 이분들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한번 지도부나 주류에 편승해서 잘 돼 보려고 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저는 이 정치권이라는 토양 자체에 그래도 유능하고 사명감 있는 분들이 많이 진출해 있다면은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박성민 전 최고위원님 제3지대가 청년 정치인들의 대안의 장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은 근데 제3지대가 내놓는 이야기가 조금 주목을 받기보다는 네네. 일종의 이제 합당 시나리오라던가 아니면 누가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신당이라고는 하지만 과거에 그냥 정치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치 문법들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청년들이 아직까지는 제3지대에 대해서 뭐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저 역시도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논쟁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뭐 거대 양당을 자극해서 거대 양당들도 논쟁에 참여하게 되는 모습이면 참 좋겠지만 네네. 그것보다는 사실 지금의 제3지대가 움직이고 있는 흐름 또는 만들어지는 흐름은 아직까지는 이제 계산기 두드리는 정도에 멈춰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세 분께 질문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청년 정치인으로서 우리 당에게 이동수 대표님은 정치권을 향해서 총선을 앞두고 청년 정치인이 말하는 청년 정치인스러운 쓴소리 좀 듣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명 행정관님. 저는 역사라는 것이 네. 3보 전진 2보 후퇴하면서 한 발짝씩 나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은 당의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께 선당무사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동수 대표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는 나이가 젊다고 다 같은 청년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해보겠다고 주류에 편승해서 뭐 기성세대랑 똑같은 얘기하고 상대를 향해서 막말하고 이런 네. 분들은 되도록이면 좀 배제하고 진짜 2030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청년을 등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짧게 끝내달라네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하십시오. 네, 저는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우리가 공당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당이라는 것은 공적인 일을 하는 조직이고 공적인 일을 한다라는 것은 그 어떤 영역보다 공적인 사명감, 철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개인적인 이해관계,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공적인 가치가 더 중요한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7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8살 준호는 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준호가 3살 무렵 세상을 떠난 엄마. 그 충격으로 준호는 오랜 시간 실어증을 앓았는데요. 하지만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 아빠마저 세상을 등지며 어린 준호의 가슴엔 또 한 번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렇게 할머니 품으로 오게 된 준호. 하지만 추운 겨울 난방조차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의 집은 두 사람의 몸과 마음을 더욱 웅크리게 만드는데요. 오늘도 몸이 아픈 할머니를 위해 작고 여린 손으로 여러 겹의 담요와 약을 챙기는 준호. 준호와 할머니가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온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8도 등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왔는데요. 내일은 더 춥겠습니다. 바람도 지속적으로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이 서해안 중심의 폭설도 그를 같이 하는데요. 내일까지 충남 서해안에는 3에서 10cm, 충청 내륙 1에서 7, 또 모레까지 호남 서부에는 5에서 20cm, 전남 서해안도 포함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제주 산지 쪽은 20에서 40cm, 많은 곳은 60cm 이상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해상에서 강하게 발달한 구름대가 유입되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전라 서부와 제주에 시간당 1에서 3cm의 매우 강한 눈이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눈 쌓이는 곳도 많겠고 빙판도 많이 형성되니까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현재 중부와 일부 전북, 경상권으로 한파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모레까지 낮 기온도 영하에 강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건강관리와 보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영하 14도 등 전국적으로 영하 18도에서 영상 4도, 낮 기온 서울 영하 7도 등 영하 9도에서 영상 1도가 되겠고 모레도 서울 아침 영하 12도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1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 측의 사퇴 요구에 대한 거부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예정된 민생토론회에 불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대통령실 측이 사퇴를 요구했다는 사안과 관련해 명백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등산로에서 길 가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최윤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등을 정한 단말기 유통법, 이른바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의 기후 동행카드, 국토부의 K패스 등 정부와 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 할인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빅텐트 골든타임이 이미 지났다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또 함께해야 한다는 새로운 미래 이낙연 위원장. 제3지대 핵심 축은 함께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새로운 미래 신경민 국민소통위원장 모시고 연대 가능성과 또 창당 준비 작업 이야기 나눠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신경민입니다. 예. 많이 춥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1차 창당 준비위 회의에서 여러 말씀들이 오가더라고요. 보니까 뭐 민주당이 제안한 짝퉁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한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또 비례대표제 최악의 꼼수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네. 회의에서는 주로 어떤 얘기가 좀 오갔나요? 비례대표제 얘기 물론 나왔고요. 예. 이제 그보다 앞서서 역설적이게도 주말에 있었던 한동훈 파문이 결국은 거대 양당의 실체를 보여준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신당 창당에, 그러니까 제3세력의 예. 명분을 아주 극명하게
아주 간명하게 정확하게 보여준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신당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금기어가 없는 당, 특별 대우가 없는 당,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당, 그리고 상식적인 당, 이런 걸 지향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나눴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한동훈 파문이 보여주는 것은 국민을 정말 우습게 아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선거 지금 8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인지 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이게 5번째 지도부입니다. 국민의힘으로서. 그렇습니다. 근데 5번째 지도부도 이렇게 뒤흔들어 버리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진 거고요. 국민의힘의 사당화를 보여줬고 민주당의 또 이재명과 이재명을 추종하는 강경 지지 세력의 사당화도 보여준 거고 그래서 네. 두 당은 이 거대 양당은 이미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인 그런 모습을 다 보여줘서 이제 더 이상 존재의 이유를 찾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서 금기어가 없는 당이라고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새로운 미래 안에서는 얼마든지 누구든지 뭐 대표를 향해서든 직원도 할 수 있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열려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겠죠. 그렇죠. 일단 말과 행동 이게 예. 정치인들이 특히 선거 때가 되면은 뭐 말을 근사하게 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예. 그래서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네네. 맨날 국민들 위한다고 그러고 뭐 국민이 최고 우위에 있다고 그러면서 실제로 한동훈 파문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표방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의 같은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초순에 창당 대회를 목표로 하고 계신데 이번 주부터는 뭐 시도당 대회도 하셔야 될 테고요. 창당 작업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지금 시도당이 꽤 많이 일정이 잡혔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대구, 부산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그리고 호남 지역을 하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경기 지역도 하고요. 이게 지금 요건상으로 정당법에 5개 이상의 시도당 그리고 각 시도당에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네네. 일단은 5개를 빨리 그러니까 숙제 비슷한 거니까 이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가급적이면 이른 시일 안에 끝내겠다라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 관련 준비는 사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일단 날짜만 돼가지고 그것을 하면 되는데 요새는 그걸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인 장소에서는 오프라인으로 다 모여서 좀 으쌰으쌰도 하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법적 요건을 갖춘 뒤에는 사정을 봐서 온라인으로도 하고 그렇게 해서 17개 시도당을 하여튼 조속하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그 상징적 장소라면 예를 들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던 지역들을 예. 중심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대도시를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대도시 중심 또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던 곳 이런 걸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비명계 의원분들 주축으로 만들어진 가칭 미래대연합과의 연대나 통합 이 논의가 또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혹시 구체적인 뭐 통합이랄지 시기가 나왔나요? 아직 날짜까지 나온 건 아닌데요. 예. 계속 논의를 해왔고 지금 사실 방송 오기 전에도 계속해서 이 논의를 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법률적으로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각각 시도당 창당 대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합하려고 그러면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시도당 창당 대회를 같이 하는 방안이 없을까라는 것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합의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지지자들에게 같이 손을 잡고 가는 방안, 그 시도당 창당 대회에서 우리가 함께하기로 했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모습을 갖춰보자 하는 얘기를 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대구, 부산, 호남, 경기 뭐 갈 곳이 많으시니까 좀 네. 시간이 많진 않네요. 그렇습니다. 신당들마다 지금 현역 의원분들이 몇 분이나 동참하실까도 주목되던데 새로운 미래에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에 꽤 많은 현역 의원 합류 가능성이 있다. 또 10여 명은 더 올 것이다라는 말씀도 이낙연, 이석현 두 분이 하고 계신데 긍정적으로 보기 계신가요? 어떤 분들이 주로 좀 오셨으면 싶나요? 그 사이에 함께했던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그분들이 일단은 1차적으로 대상이고요. 또 이제 그 외에도 이 공천 작업이 진행이 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요. 예. 253개 지역구에서 보면은 그분들이 제일 잘합니다. 내가 지금 앞으로 내 정치적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정보를 취합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정치적 미래를 민주당이나 국힘당보다는 신당하고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분들이 이제 결정을 내려주는 건데요. 근데 이 현역 의원들은 생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좀 결례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충분히 시간을 주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결단을 내려주시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예. 개혁신당의 지금 이준석 대표는 당의 정체성을 당명처럼 개혁으로 정하고 과감한 정책 논제를 던지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개혁신당이 내건 앞으로의 방향성이 혹시 새로운 미래와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나요? 몇 가지 정책 봤습니다. 예. 근데 뭐 많이 비슷하죠. 예. 근데 이제 국힘당에서 쭉 그 정치적으로 성장한 분이기 때문에 국힘당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은 이제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공감대나 아니면 공통 분모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미리 여러 가지를 상의해 보기 위해서 오늘 3자 비전 대화라고 그래서요. 네. 미래대연합하고 개혁신당하고 지금 이 새로운 미래하고 해서 각각 대표를 한 분씩 선임을 해서 3자가 모여서 비전 대화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네. 바로 지금 되는 대로 일단은 정치 개혁을 주제로 해가지고 이 3자 비전 대화의 첫 세미나를 열기로 합의를 막 마쳤습니다. 예, 예. 그 얘기도 이따가 좀 자세히 나눠보고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빅 텐트를 세울 골든타임이 지났다라고 밝히면서 대신에 지역구를 분배해서 후보를 내거나 국민적인 열망이 있을 때 합당하자는 등의 세 가지 연대론 조건도 제시를 했던데 수용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시는지요? 뭐 이 얘기는 예. 새로운 얘기는 사실 아닙니다. 예. 합당 뭐 그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은 합당은 언제든지 사실은 당 대표 내지는 지지자들이 너네들이 합당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정말 어렵다고 그러면 선거연대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예. 선거연대도 지역구를 놓고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비례를 놓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 세 가지 연대론 조건은 새로운 건 아니고 이건 연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거나 합당을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골든타임 얘기는 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골든타임은 아직 한참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3월 21일이 후보 등록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공천 과정이 2월 어느 순간 2월 아마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바로 공천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공천 과정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시간은 아직 좀 있어요. 네. 정치적으로 보면은요. 그리고 당을 세우는 것은 사실 설 전에 세우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설 연휴가 이번에 굉장히 길기 때문에 네. 설 연휴 기간 동안에는 선거관리위원회도 사무를 안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설 연휴 전에 당을 만들고자 하는 세력들은 당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당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합당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합당 절차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2월 말 3월 초까지는 어떤 형태의 협조가 될 것인지 그게 합당의 형태가 될 것인지
뭐 다른 형태가 될 것인지는 사실 그때 결정해도 되기 때문에 뭐 빅텐트건 뭐 집이건 간에 골든타임은 아직 한참 남았다. 예.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낙연 그 위원장께서도 상당히 그 정치적인 원로이시기도 하고 경험도 많으시겠지만은 이준석 전 대표가 상당히 또 전략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지는 성격도 아니다 보니까 이런 협상 과정에서랄까요? 뭔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도 같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봐오셨을 때는 어떠세요? 항상 이런 건 어려워요. 예. 이런 건 뭐 합당이건 그게 뭐 연대가 됐든지 간에 이건 항상 어렵고 항상 주도권 문제 뭐 체면 그렇죠. 문제 뭐 이런 것 또 자리를 놓고 하는 건데요. 예. 욕심을 얼마나 부리느냐에 따라서 그 어려움이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해요. 근데 이낙연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이런저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려 있고 또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거에 일일이 대응하기 시작하면 이건 될 일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네. 하여튼 원칙을 지키면서 가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뭐 말싸움하면서 뭐 이렇게 뭐 이걸 싸움을 또 길게 해가지고 뭐 될 일도 안 되게 하고 그런 실수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낙연 전 대표께서 통 큰 양보를 하실 의향도 있으실지요? 만약에 예. 연대나 합당에 대해서 뭐 그런 조건이 나와서 뭐 이것을 양보하면은 되고 안 되고 하는 결정적인 게 나온다면은 예.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하여튼 유연하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뭐 대응을 하고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뭐 구걸을 하고 뭐 그러자는 건 아니고요. 네. 원칙적으로 하자는 거죠. 지금 국민들의 다수가 제발 좀 그 정당다운 정당이 나와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당다운 정당이 좀 우뚝 서는 그런 한국의 정치를 좀 보고 싶다는 거고 이래야 한국의 미래가 그나마 좀 제대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최대한의 요구도 아니고요. 최소한의 요구를 국민 여러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혹시 양보라고 하더라도 하여튼 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되는 거죠. 예. 다만 이걸 가지고 뭐 제발 하자 뭐 이렇게 해야 선거 공학적으로 이길 수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아까 그 말씀하셨던 비전대화 여 정책협의체는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미래대연합의 정책협의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세 세력의 통합 내지는 합당을 위한 구체적이고 공개적인 대화 채널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일요일 날 첫 대화를 예. 1차 비전 대화를 하기로 했는데 기득권 정치 타파를 공개 토론회 방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건 이제 비공개 대화는 그 사이에 이제 갈 거고요. 이렇게 해서 공개 대화를 토론 형식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뭐 지방 순회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잘 되면 지금 새로운 선택과 한국의 희망이 당으로 돼 있으니까요. 그분들도 같이 모셔가지고 5개 세력이 같이 한번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 5개 세력의 공통 비전 협의체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네. 되게 더 덩어리가 커지겠네요. 네. 이준석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20석 정도 목표를 하고 있던데 혹시 실현 가능성이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실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뭐 지금 제3당이 생긴다면 양당 정치 타파, 이 기득권 정치 타파를 하는데 20석 가지고 되겠어요. 이거보다는 훨씬 큰 덩치의 새로운 신당이 생기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해서 국민의 기대를 채워나가야 된다면 저는 신당이 5개 세력이 모두 같이 모이는 것이 폭발력과 돌파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5개 세력이 모두 모이는 빅텐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이낙연 전 대표의 그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동지들의 충정 어린 요구를 듣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데 위원장님 포함해서 주변에서는 어떤 충정 어린 요구를 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처음에는 예. 불출마를 이낙연 전 대표가 계속해서 천명을 해왔잖아요. 그랬었습니다. 여러 번 밝혔습니다. 예.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호남 특히 광주에서 출마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하나 예. 또 하나는 예전에 갖고 있었던 지역구인 종로를 나가라라는 그 또 요구사항이 하나 그래서 세 가지 요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출마 잘했다는 분도 물론 있으니까요. 세 가지 요구가 되는데 종로를 나가는 것은 이건 잘못하면은 분열의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민주당 후보가 있는데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출마를 하게 되면은 국힘당 후보를 도와주는 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종로는 조금 정치적 부담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분열의 책임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호남 특히 광주를 나가는 건 그런 책임은 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불출마가 지금도 뭐 공식적인 원칙이기는 합니다만은 입장이죠. 그런데 호남 출마 특히 광주 출마는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그래 그거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정도는 아니고 예. 이런 걸 얘기하는 분들이 지지자들도 그렇고 외부에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글쎄 그걸 한번 검토 정도는 해보고 왜 나가야 되는지 또는 왜 안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주의 깊게 듣고 있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나가겠다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그분들이 왜 그런 말씀을 하는지를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자. 예. 그런 입장입니다. 혹시 광주, 종로, 불출마 이 세 가지 선택지 외에 가령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한 뭐 인천 계양 을이랄지 제3의 4의 곳은 염두에 둔 곳이 없나요? 계양 출마는요. 이게 우리가 복수열전 뭐 이재명 대표의 복수열전 뭐 드라마를 찍는 것도 아니고 네. 이건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지금 기득권 정치 양당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게 명분이고 사실 그게 진정성이 있는 명분인데 예. 이걸 가지고 계양을 나온다고 그러면은 사람의 격을 너무 낮추는 거고요. 일단 또 하나는 국민들을 너무 좀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계양을에 대해서는 0.1초도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네, 우리 신경민 위원장님 본인께서는 어떤 출마 계획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예. 후배들한테 뭐 양보를 하고 기회를 주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뭐 출마 계획은 없습니다. 전혀 없으십니다. 네.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갈등 사항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이를 거절을 했고요.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걸로 안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총선 80일 전에 초유의 대통령실과 여당의 갈등 상황이 대통령의 불법적인 당무 개입이라는 의견이 있고요. 혹은 또 약속대로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요. 글쎄 약속 대련 같지는 않아요. 예. 약속 대련 치고는 이게 너무나 선거에 지금 리스크가 크거든요. 네네. 되게 선거 때가 되면은 하던 짓도 안 하고 안 하던 짓도 하는 게 정치권이거든요. 예. 근데 이건 좀 이상해요. 이게 지금 5번째 국힘당의 지도부인데 이 국힘당의 5번째 지도부를 흔들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뭐 무슨 궁중비화는 안 찍겠다 그런 거 안 하겠다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게 궁중비화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권력투쟁이 되는 거고 특히 이 불의에는 물론 대의명분은 마포의 공천 때문이다. 뭐 그걸 지적을 합니다만은 그 불의를 덮하고 내려가면은 이건 그 대통령 부인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인가 싶어요. 그래서 국힘당은 선거에 이길 생각이 별로 없는 거 아닌가. 국힘당인지 용산인지 그 실체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은 예. 선거 별로 생각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대통령 부인의 문제가 이렇게까지 번지고 비화돼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일단 한동훈 위원장의 이미지 정치는 이걸로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로 뭔가 보여주지 않으면 한동훈 위원장도 망하고 선거도 망하고 대통령실도 망하고 국힘당도 망하는 이런 아주
굉장히 드라마틱한 반전이었던 사건이고요. 네. 이게 주말에 일어났는데 이걸 지금 아무도 부인하지 않잖아요. 예. 그런 걸로 봐서는 짜고 치는 약속 대련 같지는 않아요. 그런 느낌은 지금 전혀 들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이거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이 선거에 아마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민주당 상황도 잠깐 보겠습니다. 최근 당내에서 친명 공천, 친명계 자객 출마 논란이던데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 이해찬 상임고문과 비공개 오찬을 했고 엄격한 공천을 강조했던데요. 친명 공천 논란이 좀 잦아들 수가 있을까요? 그건 쉽지 않을 예. 거예요. 지금 윤영찬 의원도 엄청난 사실은 파문의 당사자였는데 네. 윤영찬 의원 이후에 사실 정상적인 민주당이었더라면 윤영찬 의원이 번복을 함으로써 신당의 움직임, 특히 이낙연 대표한테 엄청난 타격을 준 거 아니겠어요? 네네. 정상적인 민주당이라고 한다면은 윤영찬 의원의 결단을 아마 굉장히 찬양을 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친문 당신들 다 나가라라고 친문 정화 선언을 하잖아요. 예. 이건 그러면 친명 가지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건 정상적인 정당이 아닙니다. 지금 말로는 시스템 공천을 얘기하는데요. 이건 친명 공천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고요. 시스템 공천을 맨날 입에다 달고 다는 사람이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예. 이건 룰 브레이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2020년 선거가 이해찬 시스템 공천이었다고 그러면 지금은 이재명 플러스 이해찬 시스템 공천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게 좀 굉장히 불안한 공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요. 새로운 미래의 창당 취지 그리고 이번 총선이 왜 중요한 선거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대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개의 대결을 벌였어요. 예. 이재명 대표가 이긴 것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긴 게 더 많죠.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미래 현재도 얘기를 못하고 미래는 더더구나 아예 이 얘기를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정이 정치 외교 안보 여러 가지로 봐서 특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지금 이렇게 한가할 때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양당 체제는 여러 가지 점에서 내부적으로도 붕괴했지만은 국가 전체적으로도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정치 체제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유럽식의 다당제 내지는 적어도 제3신당 정도는 하나 있어서 정치를 정화하고 국회를 업그레이드하고 그럼으로써 나라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때가 됐습니다. 그게 30%가 지금 양당에 아주 신물이 난다라고 하는 분들이 진영화가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새로운 미래 국민소통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이현 씨 나와주세요. 네, 서울시내 퇴근길은 평소보다 여유 있습니다. 다만 추운 날씨에 고장난 차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분당서로 청담대교 쪽입니다. 수서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복정부터 많이 밀리는데요. 탄천 1교까지는 많이 불편하겠습니다. 한편 충남과 호남 그리고 제주에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조심조심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는데요. 퇴근길 정체와 사고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천안 쪽입니다. 눈이 오면서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망양 휴게소 부근에서 목천 쪽으로 길게 밀려가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곤지암 분기점 부근 지나게 답답하실 텐데요. 사고가 있습니다.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4km 구간이 꽉 막혀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춥습니다. 진짜 춥습니다. 네. 춥다 해도
정도가 좀 넘었을 정도로 춥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국적으로 맹추위가 또 기승을 또 부렸고요. 내일은 더 추울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도 한 10도 정도 떨어져서 네. 정말 다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 네네. 오늘 한낮에도 서울 체감 온도가 15도 정도, 영하 15도 정도 됐다고 영하 하더라고요. 15도 요. 많이 춥죠. 네. 근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제 전국에 북극 한파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절정은 내일입니다. 이 내일 아침 전국의 최저 기온이 영하 17도에서 영하 4도 사이로 떨어지면서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이 될 것으로 영하 예상이 17도 되는데요. 까지요. 네, 바람까지 불면서 이 체감 온도가 그러면 한 2도에서 5도 정도 더 떨어진다고 영하 하더라고요. 20도 이상. 네, 예. 이 낮 최고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1도 사이로 굉장히 낮죠. 또 특히 이제 충남, 호남, 제주 같은 이제 서쪽 해안 중심으로 해서 내일은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네. 동해에서 이제 서해로 넘어온 셈인데요. 내일까지 적설량이 제주 산지 같은 경우는 최대 30cm 예상이 되고요. 전라도 일부 지역도 최대 20cm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파는 우리나라보다 지금 더 매섭습니다. 예. 이 강풍과 눈을 동반한 북극 한파가 몰아닥친 최근 일주일 사이에 미국에서 8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추위로 인한 저체온증과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좀 주된 이유긴 했는데요. 지난주에 노스다코타주 일부 지역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56도. 네, 그리고 영하 40도까지 떨어진 지역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너무 급격한 한파가 계속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네, 그렇죠. 예. 왜 이렇게 추운 거예요, 예, 도대체? 예, 예. 정말 궁금하실 텐데 예. 이 북극 한파의 원인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좀 비슷하다고 합니다. 네. 일단 평소에 북극 한기는 북극 주변을 도는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갇혀 있다고 해요. 이거를 이제 가지고 폴라보텍스라고 하는데 이제 지구 온난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엘니뇨라는 단어 이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겨울이 따뜻한 현상인데요. 겨울이 따뜻한 가뜩이나 지구가 갈수록 더워지는데 이제 이번 겨울은 심지어 평소보다 좀 더 따뜻하다고 하니까 이게 북극이 예전만큼 춥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북극의 얼음이 녹고 한기가 약해졌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제가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한기가 갇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소용돌이의 회전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갇혀 있던 한기가 자꾸 이렇게 틈새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빠져나온 한기가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이 중위도 지역으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즘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이어지는 맹추위를 북극 한파라고 하는 게 북극만큼 추워요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보다 사실 실제로 북극에서 정말 가지고 내려온 한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추운 이유가 여기 이제 북극에서 정말 한기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극의 한기가 내려와서 훨씬 더 추운 겨울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추운 날 강원도에서는 지금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한창이지요. 추위에 또 폭설까지 내려서 행사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또 걱정입니다. 네, 예. 좀 우려가 많이 있었던 게 실제로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강원 영동 지역 중심으로 해서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거든요. 예. 거의 최대 한 40cm 넘게 내렸다고 하던데 그러면서 행사 진행 실제로 좀 어려움이 있긴 있었습니다. 가령 슈트트랙 최민정 선수, 이준서 선수와 함께하는 이제 외부 아이리스 링크에서 진행하는 원포인트 레슨이 있었는데 이런 행사 사실 진행할 수가 없어서 이제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또 야외에서 진행되는 설상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 변경이 불가피했어요. 그래서 이거 제2 잼버리 사태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다행히 오늘도 이제 강원 산간 또 동해안 지역에 한파특보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제설 작업이 완료되면서 모든 행사 일정이 다 그냥 그대로 정상화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행사 조직위원회는 대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유인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직접 방송에 출연해서 제설 작업도 순조롭고 폭설과 한파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이런 제2 잼버리 이런 우려는 없다 이렇게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예, 겨울이니까 동계 올림픽이 추우면 더 좋은 거 아니겠지만은 이 부대 시설이나 어떤 그 선수들의 안전 또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또 너무 추워도 맞습니다. 행사에 좀 차질이 있기 때문에 잘 각별히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동계 청소년 올림픽 지금 진행 중인데 혹시 메달 소식 좀 들어온 게 있나요? 네, 오늘 좀 메달 소식이 많습니다. 많아요?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결승이 끝났는데 쇼트트랙 여자 500m 경기가 있었거든요. 예. 네, 강민지와 정재희가 은메달과 동메달을 하나씩 따내면서 동반 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정재희는 이제 결승선을 앞두고 이제 상대 선수한테 걸려 넘어져서 이거 메달 획득이 어렵구나 이렇게 아쉬웠는데 다행히 판도 끝에 동메달을 거머쥐게 됐고요. 쇼트트랙은
14일 열리는 혼성 계주에서 또 추가 메달을 노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스피드 스케이팅 남녀 500m 결승전이 있었거든요. 500m요. 금방 네, 끝나죠. 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유망주 정희단이 여자 500m 결승에서 39초 64를 기록해서 이 네덜란드 앙헬 데일먼 선수에 이어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사실은 좀 금메달을 좀 많이 기대했던 선수기는 해요. 정희단 선수에게요? 네, 워낙 유망주고 이상화, 김민선에 이어서 지금 차세대 유망주로 상당히 떠오르는 샛별이거든요. 네. 근데 본인도 조금 아쉽다고 하긴 했지만 은메달 역시 값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열린 남자부 500m 결승전에서도 우리나라 신성웅 선수가 동메달을 따내면서 우리 대표팀에 또 하나의 메달을 안겨줬는데 네. 이번 메달은 동계청소년 올림픽 남자 500m에서 우리나라가 따낸 역대 첫 메달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우리나라 메달은 금 1개, 은 2개, 동 3개 이렇게 총 6개가 되었습니다. 네, 총 6개. 뭐 메달 색깔이나 개수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뭐 우리 선수들이 각자의 그 기량을 마음껏 펼치길 좀 바라겠고요. 하지만은 그래도 메달 소식은 들을 때마다 기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희단 선수가 여자 500m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은메달, 또 신성웅 선수가 마찬가지로 500m에서 동메달 땄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선둥님, 스튜디오도 많이 춥습니까? 네, 안 춥습니다. 그래서 외투는 벗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밖은 계속 좀 추운 것 같아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거리에서 좀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 보면은 뭐 마음이 뭐 편치만은 네. 않지요. 전국의 폐지 줍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했는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습니까? 어떤 내용이었나요? 아, 네. 최근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예. 전국적으로 이제 폐지를 줍는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42,000명에 달한다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42,000명. 근데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폐지 수집 노인 실태 조사를 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네네. 폐지 수집 노인의 평균 연령은 76세였고요. 남성이 한 절반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평균 5시간 남짓, 일주일에 6일을 일하는데 월 소득은 15만 9천 원밖에 안 됐습니다. 이 환산해 보면 시간당 소득이 1,200원 조금 넘는 수준인데 네. 이게 최저임금 생각하면 10분의 1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소득이 적은 건 폐지 가격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폐지 가격은 지난해에만 10% 이상 떨어지면서 리어카 가득해서 실으면 이제 100kg 정도 되는데 이렇게 가득 채워도 8,000원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들이 폐지를 줍는 이유는 절반 이상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고요. 용돈이 필요해서라는 응답까지 합치면 10명 중 8명은 경제적인 이유로 폐지를 줍는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 10명 중 4명은 다른 일을 구하기 어려워서 이 폐지를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했고요. 예, 과거에 그 뭐 폐지 줍는 현장에 저도 뭐 취재를 가보거나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정말 아주 많이 가져온 것 같은데 뭐 무게 달아보면 뭐 850원 네. 뭐 이렇게 받아가시면서도 굉장히 뭐 뿌듯해하시는 모습도 좀 보면서 뭐 찡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를 했다는 건 뭔가 관련된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인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사로 확인된 건 이제 폐지 수집 노인의 개인 소득 수준이나 건강 상태가 이제 평균적인 전체 노인들 평균에 이제 크게 못 미친다라는 걸 확인을 한 거고요. 예. 이제 폐지 줍기가 일자리 선택지가 없는 이제 빈곤 노인들이 현실에 살 수 있는 몇 안 되는 생계 활동이고 예. 이 제대로 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기도 힘든 일자리다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지원 대책이 필요해 보이고 역시 정부 역시 이제 그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한 건데요. 이번 조사는 표본을 조사해서 이제 전국 단위로 추계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지만 이달부터는 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우선 지금보다 더 높은 소득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제공을 하는 게 이제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정부가 이미 좀 조단 예산 확보해 놓은 노인 을 좀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뭐 이런 정책을 마련할 때 좀 보다 섬세하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예. 가령 이제 같은 폐지 줍는 노인이라고 해도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리고 또 지역별로 뭐 연령별로 좀 달리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가령 이제 같은 폐지 수집 노인이라고 해도 뭉뚱그려 볼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집단별로 더 취약한 환경에 내몰려 있는 집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그래서 있죠. 그에 맞는 좀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건데 참고할 만한 해외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지역에 있는 이제 메립지 두 곳에 폐기물 수거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이 월 평균 소득이 20% 넘게 적었다는 거예요. 건강 상태도 더 나빴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따져봤더니 뭐 일단 힘이 센 남성들은 뭐 전자제품이나 금속 제품처럼 경제적 가치의 이제 큰 폐기물을 좀 수거할 수 있었던 반면에 여성들은 비교적 이제 가벼운 것들, 폐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이제 수거하다 보니까 이제 환산할 수 있는 돈이 적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가족을 돌보느라고 일을 할 수 있는 날수도 극히 적었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을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폐지 수집 노인들에 대한 자세한 현황은 지자체에서 이제 진행하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좀 나오겠습니다만 이때 좀 보다 노인들 개개인의 이제 상황을 좀 파악하고 좀 밀착 지원할 수 있게 좀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예. 3353님 가끔 야근하고 늦게 집에 올 때 그 시간에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주우러 가시는 체구가 작은 할머님을 자주 뵙습니다. 이번 한파 중에는 안전하게 또 따뜻한 집에 계셨으면 좋겠네요 하셨고요. 김동희님 노인분들도 또 젊은이도 일자리가 없네요 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살펴볼 뉴스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대통령과 정치인보다 인플루언서를 더 신뢰한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생각이 많아지는 조사 결과죠. 이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정책 네트워크가 이제 발표한 2023 교육정책 인식조사 결과인데요. 이제 직업을 쭉 나열을 했어요. 그 대통령, 정치인, 뭐 검찰, 경찰, 판사, 언론인, 종교인, 학교 선생님, 인플루언서 이렇게 주요 직업군을 나열해 놓은 다음에 4점 만점에 신뢰도를 한번 매겨봐. 신뢰도 점수를 매겨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학생들의 답을 다 이제 종합을 해봤더니 대통령이 1.99점으로 최하위 점수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제일 낮았어요. 제일 낮았습니다. 신뢰도 점수에서. 네, 전체 직업군에서 가장 낮았고요. 그 다음으로 낮은 직업군이 정치인이었습니다. 정치인이요. 네, 그런데 유튜버나 BJ를 포함한 인플루언서의 신뢰도는 2.23점으로 이 정치인 그리고 대통령보다 높게 나온 겁니다. 중고생들은 우리나라 이제 정치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느냐 이 질문에도 10명 중 단 한 명만 긍정적인 대답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응답한 학생도 10명 중 3명에 그쳤고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을까? 믿을 만한 사람이 있나?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86.8%가 학교 선생님을 믿는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신뢰도 점수로도 3.26점으로 전체 직업 중에 학생들이 믿는 그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게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아니 뭐 우리가 작년에 사실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뭐 교권이 무너졌다라는 얘기들 많이를 했는데 그래도 믿을 분은 선생님, 은사님밖에 없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선생님들이 작년에도 이제 참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셨고 지금도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선생님들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대부분의 아이들이 선생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 이걸로 선생님들이 버티시는 힘을 동력을 얻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저는 이번 조사 결과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조사는 이제 지난해 7월 5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초등학교 5, 6학년은 2,784명, 중학교 1에서 3학년은 7,015명, 또 고등학생 1, 2학년 4,064명이 참여했습니다. 95% 신뢰 수준에서 교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83% 포인트입니다. 예. 청취자 김종근님 겨울 한파에도 밤늦게 폐지 줍는 어르신들 정말 많이 보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다니세요. 저희 아파트 앞 편의점 사장님은 늘 오시는 할머니를 위해서 박스를 접어 놓으시더라고요. 이런 배려를 자주 해야겠어요. 네, 이런 배려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앞선 코너에서 신경민 전 의원께서 양당의 신물이 난 유권자들의 비중이 30%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무선 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6%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경제, 미래 걱정, 돈 워리. 전문가들과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미국 S&P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은 가운데 우리 코스피는 1월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는 증시 부양책을 속속들이 내놓고 있는데요. 과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차영주 YG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증권시장 상황 그리고 새로 나온 증시 부양책의 효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예, 네. 시장님. 코스피 지수가 상황이 좋지가 않네요. 네. 원래 새해가 되면은 왜 큰 호재가 없더라도 기대 심리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좀 오르곤 하는데 코스피가 3주 연속 하락. 이유가 뭘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1월 효과라고 그래서 예. 그 한 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는 굉장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산타랠리보다는 1월 효과를 기대하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자, 요소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의 기준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만 빠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았던 대내적인 영향을 보게 된다면 대외적인 영향을 보면 아무래도 대만 총통 선거 이후에 이제 그 민진당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한반도까지 지정학적 리스크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이 인식이 되면서 그날 이후부터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또 다시 재차 실행이 됐고요. 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대선이 11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뭐 잘 알려지다시피 현재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가 내세운 공약대로 한다라면 IRA법에 대한 폐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현재 지금 볼 수 있겠죠. 물론 뭐 중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는 있습니다만 그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그거를 찍기는 어렵겠죠. 또한 이제 그 가장 내부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삼성전자가 이례적으로 원래 이제 그 회계연도 마감하고 5일 있다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6일째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LG전자가 먼저 실적을 발표할 정도로 삼성전자가 하루 늦게 발표한 것도 주식시장에서는 충격이 있었고. 야, 얘네가 왜 날짜를 안 지켰을까? 그러고 나오고 성적표를 보니까 생각보다 안 나온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항상 시험을 보고 나면 다음 달 20일 날 성적표를 갖고 와야 되는데 얘 아들이 성적표를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 있네. 예, 부모님 예. 입장에서 의심할 수 예. 있는 거죠. 예. 충분히. 물론 이제 의심 수준이긴 합니다만.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증권가에서 2023년 4분기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를 내놓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기업들의 이익이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이익의 조정,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어떤 그 대외적인 리스크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국내 시장이 조금 하락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냥 마냥 좋겠지라고 전망을 하기에는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대내외적으로 곳곳에 포진돼 있었고 특히 삼성전자의 4분기 어닝 쇼크가 특히 더 그랬군요. 네. 다른 나라 증시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게 다른 나라를 일괄적으로 예. 비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주변국들 옆에서 나는 굶고 있는데 누구는 좀 잘 나가면 더 배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일본 증시와 대만 증시, 인도 예. 증시가 좋다 보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중국을 보면 중국이나 우리나 빠지는 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뭐 같이 못 사는 것보다 잘 사는 사람을 보면 배가 아픈 것처럼 일본하고 대만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거죠. 여기서 뼈 아픈 것은 네. 일본은 우리가 이제 글로벌리 선진국 시장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 들어오는 자금 경로론과 달라요. 그쪽은 이제 선진국 자금이 들어오는데 우리 이제 신흥국 자금이 들어오거든요. 펀드 자금이. 근데 신흥국 글로벌 신흥국 펀드로 2주 연속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뭐 인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분명히 과거 같으면 신흥국 펀드로 자금이 들어오면 우리나라로 일부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고 보니까 더 뼈 아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유독 우리나라만 타격이 있어서 배가 조금 더 아픈 것 같은데 네. 이게 혹시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게 지금 요인 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게 이제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상수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번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떨어졌다라고만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올라갈 때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있긴 있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부각이 됐을까라고 본다라면 뭐 몇 가지 뭐 디테일한 부분들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환율이 확 밀려나기 시작한 것들 중에 하나가 지정학적 리스크거든요. 예. 대만 총통 선거 이후에 앞서 언급드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군사적인 부분들이 이제 뭐 일본이라든지 칠함대라든지 우리 오산 기지까지 이제 포함된 것들이 보면서 외국인들이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이 일단 어쨌든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의 요소가 아니겠나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용원님께서 질문하시네요. 네. 제 계좌는 녹아서 흘러내리고 있답니다. 우울하다면서 환율 영향도 있냐고 물어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환율이 1,340원까지 가니까 이게 이제 원화 약세죠. 원화 약세일 때는 그리고 이게 움직일 때는 외국인들이 방향을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워낙 강세로 가야만 환차익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뒤로 밀렸다가 올 때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어디까지 밀릴지 모를 때는 일단 지켜보자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시기적으로 외국인들이 발빠르게 들어오긴 어렵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도 잠깐 언급드리면 기관도 원래 1월은 좀 공백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보면 인사이동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 계획 세우고 하니까 1월은 원래 좀 비수기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좀 안정되면 2월부터는 좀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희망을 가져봅니다. 정부는 증시를 지금 활성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네. 좀 해결하겠다면서 금투세 폐지 또 거래세 인하 이렇게 주식 관련 세제를 개혁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그러면은 주식 거래는 좀 더 활발해지고 우리 증시에서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도 좀 줄어들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게 아직 예. 부과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효과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정부가 처음에 이것을 들고 나왔을 때 물론 전 정부이긴 했습니다만 금투세라는 것은 주식 투자로 인해서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전체 투자자의 1% 미만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을 추진을 했는데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꼭 부자가 아니더라도 물론 이제 부자들이 이럴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러면 부자들이 왜 한국 투자하겠어?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는데 내가 왜 세금을 내야 돼? 이런 불만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조금 뭐 돈을 벌지 안 벌지는 모르지만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돈을 번다라는 가정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부담감이 덜해지니까 투자라든지 투자 자금의 유입이라든지 활성화 측면에 있어서는 그 기존에 이제 투자자들이 요구한 것들을 정부가 수용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일부 전문가분들께서요. 금투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또 증권거래세는 폐지하는 게 세제상 맞는 방향이다. 균형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데 소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부도 처음에 도입할 때 인정했었던 부분들입니다. 예. 주식만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금융과 관련된 세제가 다양하게 있어요. 뭐 펀드 들어가려면 비과세도 들어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들어가는데 주식은 비과세가 없잖아요. 예. 막 여러 가지 그 이제 단일 세제로 들어가는 건데 주식 입장에서는 내가 거래할 때마다 거래세 내고 돈 벌면 금투세 내야 되면 이중과세 아니냐 그렇죠. 라는 부분들이었는데 그래서 정부가 처음에 금투세를 도입할 때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라는 방향으로 갔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둘 다 폐지하겠다라는 걸로 가니까 아무래도 이중과세 논란 뭐는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주식이 상대적으로 좀 낮게 네. 평가를 받는 게 아까 계속 언급드렸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이것에 증권 관련 세제 여기에 따른 불합리성 때문이라고 보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올바른 해석일지요? 그거는 예. 제가 볼 때는 냉정하게 원래 세금이라는 것이 조세 저항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누가 세금을 내는 걸 솔직히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예. 근데 이것은 꼭 어떤 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처럼 기존에 거래세를 냈던 건 홍콩이 이렇게 거래세를 내고 있고요.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거래세가 없어요. 그 대신 우리가 금투세를 적용하려고 했었던 방식을 그들은 도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러니까 상황이 다른 거기 때문에 예. 이게 꼭 우리가 금투세 도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영향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개인 투자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금투세에 대한 저항이 아무래도 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의 어떤 방향성을 두고 이런 평가도 일부 있습니다.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네. 논란도 논란도 있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여기서 부자라는 것이 우리가 예. 이제 직관적으로 보면 돈이 많은 분들이 부자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금투세 같은 경우 5천만 원 수익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 갖고 5천만 원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부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논란들은 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두 가지 관점이 접근되는 것 같아요. 나도 돈 벌 수 있는 기대감을 갖게 해달라라는 게 투자자들의 요구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진짜로 돈 많으신 분들도 자유롭게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보게 된다라면 부자분들이
가업 승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주식 시장에 머무를 수 있게 좀 요건을 해달라.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 많은 분들이 좀 있는 것이 도움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부자 감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안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둘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 정말 내 얘기가 될 수 있고 남의 얘기가 될 수도 있네요. 네. 금투세 폐지 때문에 2025년에서 27년까지 3년 동안 예상됐던 4조 원가량의 세수 효과가 좀 사라지게 되다 보니까 그럼 이 부족분은 어떻게 대처할 거야?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정부가 이 부분을 좀 뚜렷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감세를 하게 된다라면 당연히 뭐 감세라는 것은 세금을 깎아주는 거니까 그만큼 세수가 부족하게 되긴 하겠죠. 그런데 이제 증권 일부 분석가들 얘기는 이렇게 이제 금투세가 폐지가 되는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이제 세수를 정확히 이제 따지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금투세가 폐지가 된다라면 아무래도 주식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고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기업이 공개를 한다라든지 유상증자를 한다라든지 채권 발행을 다 주식시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의 투자 확대를 통한 결국 기업이 투자 확대가 돼서 이익이 늘어난다라면 기업이 내는 법인세 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용도 창출이 되면 우리가 이제 고용에 따른 또 세금 효과. 그러니까 이제 일부 이 세금에 대한 시각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세금을 깎아줄 때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IRA 법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세금을 기업에 주는 거잖아요. 그 대신 그거를 통해서 고용 유발 효과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세금을 내니까 그것을 커버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금투세 폐지는 얼마만큼 증시가 활성화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속세 얘기도 하더라고요. 뭔 말이냐면은 상속세가 기업 지배 구조를 왜곡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실제로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좀 높나요? 이게 그 상속세율도 앞서 우리가 이제 금투세처럼 나라마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상속세 불만을 갖고 있는 것들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24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그동안에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강남 아파트 한 채를 내가 상속을 받으면 그게 이제 상속세를 부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상속세 부과는 우리가 2019년서부터 2021년까지 보면 전체 돌아가신 분 중에 6.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당이 안 되지만 일단 어쨌든 일부 과거엔 중산층으로 불렸던 분들이 상속세를 내야 되고 또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포커스를 맞추는 건 이제 가업 승계와 관련된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승계를 할 때 이 상속세 때문에 기업의 지분을 팔아야 된다. 이번에 뭐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일부 중소기업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 입장에서 본다라면 상속세가 많은 분들이 내는 건 아니지만 일부 기업들에 있어서 경영권을 불안정하게 하고 이게 증시에 불안정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정부 입장 중에서는요. 우리 가계는 아직도 실물 자산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 쪽으로 가는 돈을 좀 자본시장으로 돌려야 생산성이 높아진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같은 생각이신지요, 소장님께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과거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그 개발 시대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부의 효과가 부동산에서 많이 일어났었죠. 그런 것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이 더 이상의 초과 소득을 올리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고 인구 구조도 이제 바뀌고 있고 그러려면 결국 이 자금이라는 것은 유통시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유통시장의 대표적인 게 주식시장이고 금융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부동산은 내가 한 채 갖고 있으면 그걸로 끝나요. 하지만 은행에 내가 만약에 똑같은 10억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거는 승수 효과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결국 이것이 돈이라는 것이 돌고 돌아야 되는데 그동안 부동산에 계속 맡겨 있던 돈들이 결국은 자산시장으로 들어와서 돌아줌으로써 돈맥경화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동맥경화가 아니라 돈맥경화가 이제 해소될 수 있는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더군다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의 하락세 경향 요인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돈워리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광주 또 세종, 충남, 전남 또 강원 또 전북 지역에 많은 눈과 강추위가 예보돼 있습니다. 도로 결빙 때문에 차량이 미끄러진다든지 하는 사고 우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감속 운행하시고 또 차간거리도 유지를 좀 멀찍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운전에 특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676님 오늘 날씨 정말 추운데 진행자님 목소리 씩씩하네요.
핫팩 느낌입니다. 고맙습니다. 독감의 지난한 과정을 뚫고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도 심상치 않다 싶으시면은 병원에 가셔서 증상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하시면 의사 선생님께서 아마 진단을 또렷이 해주실 겁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입니다. 고맙습니다.